저는 얼어붙은 두만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등 뒤에는 30명의 마을 사람들이 숨죽이고 서 있었고 강 건너 중국 땅까지는 아직 100m가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려 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아이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이는 숨이 막혀 발버둥 쳤지만 그 어머니는 놓지 않았어요. 놓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죽으니까요. 북한 경비병의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채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구나. 우리 모두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이 사연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 위에 있던 30명 중에 지금 이 자유의 땅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국정원마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최동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65살이고요. 함경북도 온성군 풍설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50년 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두만강이 마을 코앞으로 흐르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국경 마을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유가 바로 강 건너에 있었는데 저는 50년 넘게 그 강을 건널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그 강을 건너면 어떤 세상이 있는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2018년 가을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해 10월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집 앞에 검은 지프차 2대가 서 있더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가 뭔지 모르는 북한 사람은 없어요. 보이부 차량이었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은 4명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 2, 사복을 입은 사람 2. 아무 말 없이 우리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와 아내는 마루 한쪽에 꿇어 앉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자고 있던 제 아들 성훈이가 끌려 나왔습니다. 28살 제 외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성훈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복 입은 사람이 저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가슴팍을 그냥 밟아버리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최성훈, 남조선 불순, 영상물 유포 및 반동사상 전파 혐의로 체포한다. 그게 죄목이었습니다. 남조선 영상물이란요? 성훈이가 뭘 봤는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한국 드라마였습니다. USB에 담긴 드라마 몇 편을 친구들이랑 돌려봤을 뿐이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성훈이가 끌려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섭다거나 슬프다는 게 아니었어요. 미안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부모가 고생하게 됐다고, 그런 눈빛.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팍을 밟힌 채로 아들이 검은 차에 실려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가 성훈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때 58살이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짓고 마을 이장 노릇하면서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당에 충성하고 수령님 말씀 받들고 그렇게 살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끌려갔어요. 드라마 몇 편 봤다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성훈이가 어디 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수소문해봐야 보이부 일을 누가 알려주겠습니까? 입 밖에 꺼내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어요. 2019년 1월 새해가 밝았을 무렵에야 통보가 왔습니다. 마을 인민반장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왔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동철 동무, 이게 판결문이었습니다. 죄수 최성훈, 반국가 선전선동죄, 정치범수용소 무기형 확정, 무기형,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종이 한 장, 그 종이 한 장에 제 아들의 인생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내 순옥이는 그날 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도 안 먹고 방에 들어가더니 한참 동안 나오질 않더라고요. 저는 부엌에서 혼자 냉수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끈 같은 게 삐걱거리는 소리,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순옥이가 대들보에 끈을 걸고 있었어요. 순옥아! 제가 달려들어서 끈을 잡아 끊었습니다. 순옥이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저는 아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5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에요. 성훈이 낳고 농사 짓고 배고픈 시절에 풀뿌리 캐먹으면서도 같이 버텨온 사람. 내가 죽어야 마을 사람들이 편해. 우리 때문에 다들 고생이야. 순옥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보이부가 성훈이를 잡아간 다음부터 우리 마을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됐거든요. 매일 아침 자아 비판 시간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저희 가족을 비판해야 했어요. 반동분자 가족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고, 사상이 해이해졌다고. 식량 배급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연대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한 집에서 죄인이 나오면 온 마을이 벌을 받아요. 그게 북한입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서 우리 아들 때문에 모두가 굶주리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피하지 않았어요. 농사일 하다가 마주치면 눈인사를 했고, 어떤 아주머니는 몰래 찐 감자를 우리 집 담 너머로 던져놓기도 했습니다. 자아 비판 시간에 저희 가족을 비판하면서도 눈빛은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서 밖에 나갔어요. 마을 뒷산에 올라가 두만강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겨울이라 강은 꽁꽁 얼어 있었어요.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얼음강. 저 강 건너가 중국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조선이 있다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 예전에는 그런 말 믿지 않았어요. 자본주의 지옥이라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곳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드라마 몇 편 봤다고 무기형을 받았어요. 아내는 목을 매려 했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까? 이게 수령님이 말씀하신 지상낙원입니까? 강 건너가 지옥이라면 여기는 뭡니까?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강을 건너면 어떨까? 그런데 혼자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도망치면 아내가 죽고 마을 사람들이 죽습니다. 연대 책임이니까요. 남은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그러면 다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30명인데 어떻게 30명이 한꺼번에 국경을 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매일 밤 두만강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죽을 바에 다 같이 살아보면 안 될까? 청취자 여러분, 이건 2019년 1월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끌려간 지 석 달째 되던 그때 저는 마을 사람들 몰래 이 미친 계획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30명 전원이 함께 탈북한다.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아니, 가능하고 말고를 따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우리 모두 죽으니까요. 2019년 1월 중순이었어요. 겨울이 한창이었고 두만강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가장들을 한 명씩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김판수 형님이었습니다. 62살, 저보다 4살 위였어요. 평생 농사만 지은 분인데 아들 둘이 군대에 끌려가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군대 가면 10년은 기본이에요. 그 사이에 뭔 일이 생겨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판수 형님 집에 밤늦게 찾아갔습니다. 형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형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우리는 집 뒤 헛간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그나마 안전했거든요. 벽이 두꺼워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 강 건너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수 형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지 않나 하고. 그게 북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 일단 주변부터 살펴요. 동철아, 너 미쳤나? 형님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예, 미쳤습니다. 근데 형님, 이대로 있으면 우리 다 죽어요. 저는 현실을 말했습니다. 성훈이가 잡혀간 뒤로 마을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됐다고. 식량 배급도 줄었고 언제 보이부가 또 들이닥칠지 모른다고. 이러다가 한 명씩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죽을 거라고. 판수 형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생각해봤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님도요? 응, 아들놈들 소식도 없고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서. 근데 혼자는 못 가잖아. 갔다가 잡히면 남은 식구들이 다 죽으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구나. 다들 속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형님, 다 같이 가면 됩니다. 마을 전체가. 판수 형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같이 가자. 다 같이 죽든지, 다 같이 살든지. 첫 번째 동지가 생긴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무섭기도 하고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가장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우리 마을은 9가구였어요. 30명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 대대로 농사짓고 강에서 고기 잡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찾아간 사람은 이만복이었어요. 51살, 저보다 7살 아래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힘이 셌어요. 젊었을 때 군대에서 특수부대 복무를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좋았습니다. 만복이는 제 말을 듣더니 바로 대답했어요. 형님, 저도 갑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너무 빨리 대답해서 오히려 저는 당황했습니다. 야, 좀 생각해보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기 있어봐야 우리 모두 수용소행이에요. 차라리 강 건너다 총 맞고 죽는 게 낫지. 만복이 눈에는 이미 각오가 서 있었어요. 3번째, 4번째, 5번째. 저는 일주일에 걸쳐서 마을 가장들을 한 명씩 만났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형님이 말 꺼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혼자 가려고 몇 번이나 강가에 갔다 왔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9가구 중 7가구가 동의했습니다. 문제는 2가구였어요. 첫 번째는 김말순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의 80살이었어요. 다리가 불편해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며느리 한영숙, 이렇게 둘이 사는 집이었어요. 저는 영숙이를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우리 마을 사람들이 좀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영숙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이장님, 저희는 못 갑니다.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80이세요.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저희만 빼고 가세요.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80살 노인을 데리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으니까요. 알았다. 그럼 영수가 이 얘기는 절대 아무한테도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그 눈빛을 좀 더 자세히 봤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박철수였습니다. 철수는 45살이었어요. 마을에서 제일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농사도 잘 짓고 사람들하고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 그냥 조용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철순의 집을 찾아가서 똑같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철수, 우리 다 같이 강 건너려고 하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철수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냥 고개만 숙이더라고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동의도 안 하고 거절도 안 하고 그냥 침묵. 이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밀고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북한에서는 밀고가 일상입니다. 가족도 밀고 하고 친구도 밀고 해요. 밀고 하면 상을 받거든요. 식량도 더 주고 집도 좋은 데로 옮겨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철수가 보위부에 밀고 하면 우리 모두 끝이에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철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두면 위험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잖아요. 같은 마을에서 평생 같이 산 사람을. 결국 저는 직접 단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철수를 강가로 불러냈어요. 철수, 솔직하게 말해라.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철수는 한참 동안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에 얼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장님,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럼 왜? 근데 못 갑니다. 철수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무슨 사정이 있는 거야? 철수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제 동생이요? 동생? 예, 제 동생이 국경경비대 소대장입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국경경비대. 바로 우리가 피해가야 할 그 경비대요. 두만강을 감시하고 탈북자를 잡아들이는 그 경비대. 철수의 동생이 거기 소대장이라니. 저희가 도망치면 동생이 책임을 집니다.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철수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동생 죽이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심정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형이 탈북하면 동생이 죽는다. 그런 상황에서 누가 선뜻 가자고 하겠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철수, 그 동생도 데려가면 어떨까? 철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예? 동생도 같이 데려가자고. 국경경비대 소대장이면 오히려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국경경비대를 데려가겠다니요? 미친 소리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경비대 소대장이 우리 편이 되면 경비 스케줄을 알 수 있어요. 언제 순찰이 돌고 언제 경비가 비는지. 그 정보가 있으면 탈출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철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이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모르지. 근데 철수, 자네 동생은 어떤 사람이야? 체제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철호는 작년에 부하가 탈북하다 사살당했어요. 그 일로 보위부 조사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럼 가능성이 있네. 저는 철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철수, 자네가 동생을 설득해봐. 우리 다 같이 가자고. 여기 남아봐야 자네 동생도 언젠가는 끌려가. 보위부한테 찍힌 이상. 철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철호를 만나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 미친 계획이 진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 소대장이 거절하고 밀고 하면? 우리 모두 총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때 도박을 한 겁니다. 30명의 목숨을 걸고 철수가 동생을 만나러 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새벽까지 창문 밖을 내다보며 기다렸어요. 보위부 차가 오지 않기를, 군인들이 들이닥치지 않기를 빌면서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됐어?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같이 가겠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요.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안도가 돼서 그랬습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우리 편이 됐어요.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2019년 1월 말 저희 마을 9가구 중 8가구가 탈북에 동의했습니다. 거기에 국경경비대 소대장까지. 남은 건 한 가구, 80살 할머니와 며느리가 사는 그 집. 그런데 그 집 며느리 한영숙이 훗날 우리를 가장 큰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철수가 동생을 만나러 간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철호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철호는 그해 38살이었어요. 국경경비대 소대장. 북한에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두만강을 따라 경비를 서면서 탈북자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잡으면 상을 받고 놓치면 처벌받아요. 그리고 만약 본인이 탈북하면 가족 3대가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철호는 탈북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기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철수가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철호는 경비대 막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와 있었어요. 아내와 어린 딸이 있는 작은 집. 형이 갑자기 찾아오니까 이상했겠지요. 형, 무슨 일이야? 이 밤에. 철수가 동생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집 뒤 텃밭으로요. 눈이 쌓여 있었고 숨소리도 하얗게 피어올랐다고 해요. 철호야, 나 할 말이 있다. 뭔데?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강을 건너려고 한다. 철호가 멈칫했대요. 그리고 형을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형, 지금 뭐라고 했어? 탈북하려고 한다. 마을 전체가. 순간 철호가 형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형, 미쳤어? 나보고 반역자가 되라고? 내가 국경경비대 소대장인 거 알잖아. 철호가 소리를 지르려 했대요. 그런데 철수가 재빨리 동생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제발. 두 형제가 눈밭에서 엉켜 넘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철호가 힘을 풀었어요. 형의 손을 뿌리치고 눈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내가 신고하면 어쩔 건데? 신고해라. 철수가 그렇게 말했대요. 신고하고 나면 형은 끝이야. 나 처형당하고 우리 가족 다 수용소 가고. 근데 너는? 너는 괜찮겠어. 철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작년에 내 부하가 탈북하다 사살됐잖아. 그 일로 보위부 조사 2번 받았지. 언제 또 불려갈지 모르는 거잖아. 철수가 동생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철호는 이미 보위부에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부하가 탈북하면 지휘관이 책임을 져요. 감시 소홀, 사상교육 부실, 온갖 죄목을 뒤집어 씌우지요. 철호는 2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겨우 살아남은 거였어요. 형, 나. 철호야, 너도 알잖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언제 끌려갈지 모르고 매일 눈치 보고 이게 인생이냐? 철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내 마누라 생각해봐. 철수가 말을 이었어요. 은주가 누구야? 최동철 이장님. 조카 딸이잖아. 이장님 아들이 잡혀가고 나서 마을 전체가 감시 대상이 됐어. 은주네 친정도 위험해. 그 사람들 다 수용소 가면 너 평생 죄책감 안 느껴?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철호의 아내 은주는 제 조카 딸이에요. 제 여동생의 딸. 그러니까 철호는 저하고도 인척관계인 겁니다. 복잡하지요? 북한의 작은 마을들은 다 그래요. 몇 대씩 살다 보면 서로 얽히고 설켜서 남남인 사람이 없어요. 그날 밤 철호는 눈밭에 앉아서 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군인이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형 앞에서 펑펑 울었대요. 형, 나 무서워. 여기도 무섭고 저기도 무서워. 알아. 탈북하다 잡히면 어떡해? 은주하고 딸내미는? 다 같이 가는 거야. 아무도 안 남겨. 철수가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철호야, 우리 같이 가자. 다 같이 살자. 그렇게 철호가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형, 내가 갈게.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내가 경비 스케줄을 알려줄게. 언제 내 소대가 근무하고 언제 순찰이 도는지. 그날 그 시간에 움직여야 해. 알았어. 그리고 하나 더. 철호가 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부하들은 절대 다치게 하면 안 돼. 걔네는 그냥 명령 따르는 군인이야. 죄가 없어.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아무도 안 다쳐. 그날 밤 철호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 은주한테 모든 걸 털어놨대요. 은주는 놀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말 안 꺼냈으면 내가 꺼내려고 했어. 은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철호가 우리 편이 됐습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내부 협조자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모릅니다. 경비 스케줄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런데 청취자 여러분, 이 기쁨도 잠시였어요. 며칠 뒤 저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을에 밀고자가 있었어요. 2019년 2월 초였습니다. 그날 저는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어요. 장마당에서 옥수수랑 감자를 좀 구하려고요.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됐으니까 장마당에서 몰래 사다 먹어야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한영숙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며느리, 80살 시어머니 때문에 탈북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던 그 여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영숙이가 장마당이 아니라 읍내 보이부 건물 쪽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거든요. 저는 얼른 담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보이부 건물에서 나오는 사람이 무슨 좋은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려가서 조사받거나 아니면 밀고 하러 갔거나. 저는 영숙이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판수 형님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형님, 한영숙이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밖에 아는 게 없는데. 판수 형님 얼굴이 굳었어요. 동철아, 왜 갑자기 그 여자를? 오늘 읍내에서 봤는데요. 보이부 건물에서 나오더라고요. 형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소문만 들었는데 그 여자 보이부한테 정보 주는 사람이라더라.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밀고자요? 응. 마을에서 이상한 일 있으면 보고한다고. 대신 식량이랑 돈을 받는다더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밀고자가 바로 우리 마을에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직접 찾아가서 탈북 계획을 귀띔해준 그 여자가. 형님, 저 그 여자한테 말했어요. 뭘? 우리 계획?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그 말. 판수 형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동철아, 너 지금 죽을 죄를 졌습니다, 형님. 저는 땅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왜 그 여자한테 말을 꺼냈나? 그냥 말순 할머니 댁은 빼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왜 괜히 건드렸나?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영숙이가 보이부에 뭐라고 보고했는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없었어요. 언제 보이부가 들이닥칠지 모르니까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영숙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녀를 없애는 것이었어요. 죽이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평생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농사짓고 이장 노릇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진지하게 살인을 고민했어요. 30명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으니까요. 영숙이 한 사람을 죽이면 나머지 30명이 살 수 있어요. 계산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과연 그게 맞는 걸까요? 저는 영숙이를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 애가 10살 때 아버지가 굶어 죽었고 어머니도 얼마 안 가서 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고아로 자라면서 힘들게 살다가 말순 할머니 아들한테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도 군대 갔다가
사고로 죽었고요. 그 여자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살기 위해서 밀고자가 된 거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저는 살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영숙이를 막을 수 있는 사람. 그건 바로 시어머니, 김말순 할머니였어요. 80살 노인. 다리가 불편해서 우리와 함께 갈 수 없는 분. 그런데 그분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어른이에요. 영숙이가 아무리 밀고 자라도 시어머니 말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말순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2019년 2월 8일 밤이었어요. 저는 몰래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다행히 영숙이는 외출 중이었어요. 할머니, 저 동철입니다. 오, 이장. 이 밤에 웬일이요? 할머니는 온돌방에 누워 계셨어요. 다리가 아파서 거의 누워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봐라.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마을 사람들이 탈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 영숙이가 밀고 자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떠나면 할머니와 영숙이만 남는다는 것.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여셨어요. 동철아. 예, 할머니. 나도 다 알고 있었다. 저는 놀랐습니다. 예. 영숙이가 밀고자인 것도 알고 마을 사람들이 뭔가 꾸미는 것도 알고 있었어. 늙은이가 귀는 어두워도 눈은 밝거든.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간다고 한 거야. 이 늙은 몸이 짐이 될 거 알았거든. 그리고 영숙이를 내가 막으려고.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동철아, 니들 걱정 말고 가라. 내가 영숙이를 막을 테니까. 어떡해요? 할머니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80살 노인의 눈인데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니는 신경 쓰지 마. 할머니,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늙은이한테 뭘 그리 캐묻노. 그냥 니들 갈 날만 정해서 알려주어라. 그날 밤 내가 영숙이를 꼼짝 못하게 해놓을 테니까.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뭘 하시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말로 확인하는 게 무서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가 뭘 했다고. 그냥 마지막으로 쓸모있는 늙은이가 되는 거지.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동철아, 잘 가라. 저 강 건너가면 좋은 세상이 있다며? 거기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다오. 우리가 왜 죽었는지, 왜 도망쳤는지. 할머니, 저는 울었습니다. 80살 노인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울지 마라. 가서 잘 사는 게 나한테 보답하는 거다. 저는 할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펑펑. 저는 그 눈을 맞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청취자 여러분, 2019년 2월 초 저희는 탈북 날짜를 정했습니다. 2월 15일. 두만강이 가장 단단하게 얼어붙는 시기이고 철호 소대장이 야간 경비를 서는 날이었어요. 이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안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열흘 동안 말순 할머니가 영숙이를 어떻게 막아줄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믿을 수밖에요. 80살 노인의 약속을. 2019년 2월 14일 탈북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불안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들썩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마을을 떠나요. 평생을 살았던 이 땅을 영영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한영숙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막아주겠다고 하셨지만 정말 가능한 걸까요?
80살 노인이 35살 며느리를 어떻게 막는단 말입니까? 영숙이가 밖으로 나가서 보위부에 신고하면 끝이에요. 저는 하루 종일 말순 할머니 집 쪽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영숙이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뭔가 조치를 취하신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마을을 한 바퀴 돌았어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보여야 했거든요. 이장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밭두렁을 걷고 이웃집에 들러 인사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묘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같았지만 눈빛들이 달랐습니다. 서로 마주치면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여요. 그 눈빛 속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일이다. 준비됐지? 같이 가자. 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말 안 해도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순옥이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밥 먹어요. 순옥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떨렸어요. 이게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밥이구나. 생각하니까 목이 메어서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순옥아, 응, 고마워, 평생. 순옥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서 밥그릇 위로 떨어졌습니다. 나야말로 당신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어.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50년 넘게 농사짓고 빨래하고 밥하면서 거칠어진 손. 그 손이 그날따라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내일 꼭 같이 건너자. 죽어도 같이. 응,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저는 짐을 쌌어요. 가져갈 수 있는 건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옷 몇 벌, 마른 옥수수 좀,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그게 50여 년 인생의 전부였어요. 사진을 보다가 저는 또 울었습니다. 성훈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하고 순옥이 사이에 아기 성훈이가 있고 다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아들은 수용소에 있고 나는 탈북을 앞두고 있고. 성훈아, 아버지가 살아서 꼭 너 찾을게. 저는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날 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마을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들이에요. 김판수 형님, 댁에서는요. 형님이 마당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대요. 평생 안 피우던 담배를. 형수님이 나와서 물었대요. 여보, 담배는 왜? 평생 한 번도 안 피워봤잖아. 죽기 전에 한 번 피워보고 싶어서. 형님이 그렇게 말하고 담배 연기를 내뿜었대요. 그리고 덧붙였대요. 근데 이거 별로 맛없네. 형수님이 웃었대요. 울면서 웃었대요. 이만복이네 집에서는요. 만복이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을 꺼내서 펼쳤대요. 25년 된 이불, 낡고 색이 바랬지만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가져가야 하는데 너무 무거워. 아내가 그렇게 말하자 만복이가 대답했대요. 두고 가. 저기 가면 새 이불 사줄게. 진짜? 응. 저기는 이불이 넘쳐난다더라. 만복이 아내가 이불을 쓰다듬으면서 울었대요. 이불 하나 버리는 게 그렇게 슬플 줄 몰랐다고.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10살 이하 아이가 5명 있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부모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비밀을 못 지키니까요. 그래서 다들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는 거야. 멀리 소풍 가는 거야. 아빠 친구 집에 가서 며칠 자고 오는 거야. 7살 민수는 좋아서 펄쩍펄쩍 뛰었대요. 소풍? 진짜? 야호! 그 모습을 보면서 민수 엄마는 등 돌려서 울었대요. 이 아이가 내일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해요. 영하 30도 추위 속에서 몇 시간을 걸어야 해요. 그런데 소풍이라니. 그렇게밖에 말 못하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밤 10시가 됐습니다. 저는 마을 가장들한테 마지막 전달 사항을 알리러 다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밀리에 한 집 한 집 돌면서요. 자정에 불 끄세요. 새벽 2시에 집 앞으로 나오시고요. 짐은 가방 하나만, 아이들은 절대 울리면 안 됩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지막으로 철원의 집에 갔습니다. 철원은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오늘 밤 야간 경비 근무가 있거든요. 이장님, 저 지금 막사로 출발합니다. 철호야, 고맙다. 아닙니다. 저도 가는 건데요. 철호가 저를 붙잡았어요. 이장님, 새벽 2시에 강변 3번 초소 앞으로 오세요. 그때 제가 경비를 빼놓을게요. 딱 15분입니다. 그 안에 건너야 해요. 알았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옆 구역 경비대는 제가 통제 못합니다. 운이 나쁘면 마주칠 수도 있어요. 각오하고 있어. 철호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경비대 막사로.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탈북을 돕고 있어요. 본인도 탈북하려고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밤 11시. 저는 말순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와 영숙이가 마주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잠시 멈춰 서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뭘 하고 계신 걸까요? 영숙이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80살 노인의 약속을. 집에 돌아왔을 때 순옥이가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꺼운 속옷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준비됐어요? 응. 저도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최대한 따뜻하게. 두만강을 건너는 동안 영하 30도를 버텨야 하니까요. 자정이 됐어요. 저는 창문으로 마을을 내다봤습니다. 하나둘씩 불이 꺼지고 있었어요. 판수 형님 집, 만복이네 집, 철순의 집. 하나씩, 하나씩. 곧 마을 전체가 깜깜해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그 속에서 30명의 사람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두려움과 희망을 안고. 저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저는 원래 믿는 신이 없어요. 북한에서는 수령님만 믿으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 모두 살게 해주세요. 새벽 1시 저는 순옥이를 깨웠습니다. 가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달빛도 없는 밤이었어요. 발밑이 안 보여서 더듬더듬 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이 어둠이 우리를 숨겨주니까요. 마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판수 형님 가족, 만복이 가족, 철수 가족. 하나씩, 하나씩.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냥 눈빛으로 서로를 확인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0명, 28명이 마을 사람들이고 거기에 철원의 아내 은주와 어린 딸까지 합쳐서 30명이에요. 전부 모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출발하자. 그 신호에 맞춰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두만강을 향해서, 저 얼어붙은 강을 건너서, 자유를 향해서. 청취자 여러분, 2019년 2월 15일 새벽, 저희 30명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살았던 집도, 농사짓던 밭도, 조상님 묘소도 다 두고, 오직 목숨 하나만 들고. 2019년 2월 15일 새벽 2시, 영하 32도,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썹에도 성에가 끼고 입에서 나오는 숨은 하얀 영희처럼 피어올랐어요. 그런 추위 속에서 저희 30명은 두만강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제가 섰어요. 그 옆에 철호가 있었습니다. 철호는 군복을 벗고 검은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이제 그는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탈북자였습니다. 중간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있었어요.
순옥이가 7살 민수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민수 엄마는 등에 4살배기 막내를 업고 있었고요. 아이들은 졸려서 비틀거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소풍 가는 줄 알았으니까요. 맨 뒤에는 젊은 남자들이 후미를 맡았습니다. 만보기와 젊은 청년 서너 명, 혹시 뒤에서 추격이 오면 막아주려고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앞에 있는 우리가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두만강까지는 800m 정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10분이면 걷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800m가 8km처럼 느껴졌어요. 한 발짝 떼는 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눈이 뽀드득 소리를 냈는데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죽이고 걸었습니다. 강변이 가까워질 무렵이었어요. 철호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멈춰. 그 신호에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전등 불빛이 보였거든요. 강변 쪽에서 2개의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찰조였어요. 군인 2명이 총을 메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철호가 속삭였어요. 내 부대가 아닙니다. 옆 구역 경비병이에요.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철호는 자기 부대 스케줄은 알았지만 옆 구역까지는 통제할 수 없었거든요. 운이 나쁘면 마주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다들 엎드려요. 지금 당장. 저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습니다. 30명이 일제히 눈밭에 엎드렸어요.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눈 속에 몸을 파묻었어요. 얼굴까지 눈에 쳐박고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4살배기 막내가 칭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추워. 엄마. 엄마가 재빨리 아이 입을 막았어요. 손으로 꽉. 아이가 숨이 막혀서 발버둥 쳤지만 엄마는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엄마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내 아이 입을 막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놓으면 다 죽어요. 30명 전부. 순찰조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눈 속에 얼굴을 파묻은 차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나가라. 제발. 군인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오늘 왜 이렇게 추워? 그러게, 빨리 돌아가자. 얼어 죽겠다. 이쪽은 맨날 조용하잖아. 대충 돌고 가자.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어요. 그때 손전등, 불빛이 제 머리 위를 스쳤습니다. 1번, 2번, 저는 눈을 꽉 감았어요. 이제 끝이다. 발각됐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것도 없네. 가자. 발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뽀드득, 뽀드득. 점점 멀어지고 더 멀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5분쯤 더 기다렸어요. 혹시 돌아올까봐.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순찰조가 지나간 겁니다. 저는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일어나. 30명이 눈을 털고 일어났어요. 4살배기 막내는 엄마 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왔어요. 빨리 움직입니다. 철호가 앞장섰어요. 우리는 강변으로 달렸습니다. 더 이상 천천히 갈 시간이 없었어요. 순찰조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드디어 두만강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얼어붙은 강,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얼음 위로 저 건너편 중국 땅이 보였어요. 저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저기까지만. 저는 첫 발을 얼음 위에 내딛었습니다. 끼익.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얼음은 버텨줬습니다. 2월 중순, 가장 추운 시기라서 얼음이 단단했거든요. 한 줄로 서세요. 강역 유지하고요.
철호가 지시했어요. 30명이 한 줄로 섰습니다. 앞사람과 강역을 2m 정도 벌리고요. 한꺼번에 몰려가면 얼음이 무게를 못 버틸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발밑에서 계속 얼음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얼음이 깨지면, 영하의 강물에 빠지면 3분 안에 심장이 멈춰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어요. 갑자기 뒤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얼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줄 중간쯤 여자들과 아이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요. 얼음이 갈라지면서 검은 물이 삐져나오고 있었어요. 7살 민수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으아! 그 순간 민수 엄마가 아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아이가 숨이 막혀서 발버둥 쳤지만 엄마는 놓지 않았어요. 놓는 순간 우리 모두가 죽으니까요.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요. 만복이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남자 둘이 달려왔어요. 만복이하고 철순의 아들 준호. 둘이 갈라진 얼음 틈 양쪽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막을게요. 다들 돌아가세요. 둘이 온몸으로 얼음 틈을 눌렀어요. 체중을 실어서 얼음이 더 벌어지지 않게. 빨리 돌아가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오른쪽으로 우회해. 저쪽으로 가. 여자들과 아이들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갈라진 얼음을 피해서 더 멀리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만복이와 준호는 계속 얼음 틈을 누르고 있었어요. 검은 물이 손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영하 32도의 물이에요. 손이 얼어붙고 있었을 겁니다. 버텨. 조금만 버텨. 저는 소리쳤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갈라진 구간을 지나갔어요. 됐다. 이제 와. 만복이와 준호가 얼음 틈에서 일어났습니다. 둘 다 손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동상이 심하게 왔더라고요.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빨리, 더 빨리. 저 앞에 중국 땅이 보였어요. 이제 100m, 50m, 30m, 새벽 4시 12분. 제 발이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얼음이 아니라 흙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중국 땅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순옥이가 올라왔습니다. 민수가 올라왔어요. 만복이가 올라오고 준호가 올라오고 마지막으로 후미를 맡았던 청년이 올라왔어요. 30명. 전원이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북한 하늘이나 중국 하늘이나 별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 별이 그날따라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순옥이가 제 옆에 와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손전등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쪽에서요. 한 개가 아니라 서너 개. 불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야? 중국어였어요. 중국 공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두만강을 건넜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북송됩니다. 다시 북한으로 보내져요. 그러면 정치 범수용 소행이에요. 운이 나쁘면 공개 처형. 강을 건넌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어요. 중국 공안의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흩어져. 전부 흩어져. 저는 소리쳤습니다. 30명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둠 속으로, 눈밭 속으로. 저는 순옥이 손을 잡고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날 새벽 두만강 건너편 중국 땅에서 저희의 도주가 시작됐습니다. 흩어져.
제가 그렇게 소리쳤을 때 30명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중국 공안에 손전등 불빛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전부 잡혀요. 그래서 흩어진 겁니다. 일단 흩어지고 나중에 다시 모이자고. 사전에 약속한 집결지가 있었어요. 중국 투먼시 외곽의 폐가 탈북 브로커가 알려준 곳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브로커가 우리를 숨겨주기로 했어요. 문제는 거기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두만강에서 투먼시까지는 직선거리로 30여 킬로미터. 그런데 우리는 직선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공안을 피해 산길로 논밭으로 돌아 가야 했습니다. 저는 흩어지면서 빠르게 계산했어요. 3개 조로 나누자. 각기 다른 경로로 가면 설령 한 조가 잡혀도 나머지는 살 수 있으니까. 1조는 제가 맡았습니다. 순옥이, 판수 형님 부부, 그리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12명이었어요. 우리는 산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가장 멀지만 가장 안전한 길. 이 조는 철호가 맡았어요. 철호 가족과 철수 가족, 그리고 나이든 어른들 10명이었습니다. 농로로 가기로 했어요.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 사람 눈에 잘 안 띄는 길이었습니다. 3조는 가장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만보기와 젊은 남자들, 그리고 제 조카 부부. 8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도로변으로 우회하기로 했어요. 가장 빠르지만 가장 위험한 길. 이틀 뒤에 폐가에서 만나자. 꼭 살아서 와라. 저는 만보기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만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이장님. 꼭 갈게요. 그리고 우리는 흩어졌습니다. 각자의 길로. 청취자 여러분, 그 이틀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이틀이었습니다. 1초, 제가 이끄는 12명은 산으로 들어갔어요. 2월의 중국산은 눈이 허리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그냥 눈을 헤치며 걸었습니다. 한 발짝 떼는데 온 힘을 다해야 했어요. 7살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 못 걷겠어. 민수 아버지가 아이를 업었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네, 살빼기 막내는 엄마 등에 엎여서 잠들어 있었고요. 밤새 걸었습니다. 해가 뜨면 숨어야 했어요. 낮에 돌아다니면 눈에 띄니까요. 우리는 산속 동굴 같은 데서 낮을 보내고 밤이 되면 다시 걸었습니다. 먹을 것은 가져온 마른 옥수수가 전부였어요. 물은 눈을 녹여 마셨습니다. 그것마저 없으면 그냥 눈을 씹어 먹었어요. 배가 고프고 춥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으니까요.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 불빛이 아니라 작고 희미한 불빛. 폐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었어요. 저기다, 저기야. 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서 그 불빛을 향해 걸었어요. 폐가에 도착했을 때 이 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철호가 뛰어나왔어요. 이장님! 철호야, 무사했구나. 우리는 서로 끌어안았습니다. 이 조 10명, 1조 12명. 합쳐서 22명이 폐가에 모였어요. 그런데 3조가 없었습니다. 만보기네는? 제가 물었어요. 철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왔어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3조가 택한 도로변 길은 가장 위험했거든요. 빠르긴 하지만 공안 순찰이 많은 길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났을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누구야? 철호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저예요. 만보기요. 만보기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만보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철순의 아들 준호, 둘뿐이었어요. 8명이 출발했는데 2명만 왔습니다. 나머지 6명은 어디 있어? 제가 물었어요. 만보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못 지켰어요. 무슨 소리야? 뭔 일이 있었던 거야? 만복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도로변으로 가다가 공안 검문에 걸렸대요.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공안 차량. 손전등이 8명을 비췄습니다. 도망쳐? 만복이가 소리쳤대요. 8명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공안들이 쫓아왔어요. 총소리가 났대요. 위협 사격. 만복이와 준호는 논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엎드려서 진흙 속에 몸을 파묻었어요. 공안들이 지나갈 때까지 숨죽이고 있었대요. 나머지는 다 잡혔어요. 6명이 잡혔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잡힌 사람이 누구야? 누가 잡혔어? 만복이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수, 이종민, 김태호, 그리고 최진우 씨 부부하고 아기도요. 제 조카였어요. 진우는 제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29살, 아내 수진이와 결혼한 지 3년 됐고 2살배기 딸이 있었습니다. 그 세 식구가 잡혔어요. 아기도? 2살배기 아기도 잡혔다고? 예.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발각됐어요. 수진 씨가 아기 입을 막았는데 아기가 너무 울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살배기 아기가 있었어요. 걸음마도 제대로 못 되는 아이. 그 아이가 추운 밤에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무서워서. 아이니까 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울음소리 때문에 잡혔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힌 탈북자는 북송되어 북한으로 돌려보내집니다. 돌아가면 정치범수용 소행이에요. 2살배기 아기도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기도 수용소에 가는 겁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내가 죽일 놈이야. 내가 다 죽였어. 제가 탈북을 주도했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설득했잖아요. 그래서 저 아이가, 제 조카 가족이 잡힌 거예요. 순옥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당신 잘못 아니라고. 순옥이가 소리쳤어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가려고 했어. 여기 남아 있어도 죽었어. 당신이 길을 열어준 거야.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라고. 저는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그때 철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장님, 슬프신 거 압니다. 저도 슬퍼요. 근데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까지 잡히면 잡혀간 사람들이 헛되이 붙잡힌 겁니다. 저 사람들 목까지 살아야 해요. 살아서 한국에 가야 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철호 말이 맞았어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24명이 아직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을 한국까지 데려가야 해요. 브로커는 어디 있어? 제가 물었어요.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한대요. 알았어. 다들 오늘 밤은 쉬어. 내일부터 또 걸어야 해. 폐가 안에서 24명이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몸이었어요. 그래도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폐가 창문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북한에서 보던 그 별. 진우야, 수진아, 그리고 이름도 못 지어준 그 아기야. 미안하다. 삼촌이 미안하다. 저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살아있어라. 수용소에서라도 살아있어라. 내가 꼭 한국에 가서 너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2살배기 아기가 수용소에 가야 하는지 세상이 알아야 해. 알아야 바뀌니까 청취자 여러분, 2019년 2월 17일 저희 24명은 중국 투먼시 외곽의 폐가에 모였습니다. 30명이 출발해서 6명을 잃었어요. 여기서 한국까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잃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중국 투먼시 외곽의 폐가에서 저희 24명은 이 줄을 숨어 지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숨겨줬어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들을 수색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강을 건넌 게 알려졌나 봐요. 폐가 안에서 이 줄을 버텼습니다. 먹을 건 브로커가 가져다 줬어요. 찬밥하고 김치. 북한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지만 입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잡혀간 사람들 생각에 진우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 2살배기 아기는 지금 어디 있을까? 그 생각만 하면 밥이 목에 걸렸어요. 이 주가 지나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동남아 루트로 갑니다. 동남아 루트. 중국에서 라오스로,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그렇게 가면 한국 대사관에 갈 수 있대요. 거기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밀림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국경을 넘어야 해요. 잡히면 끝이에요. 중국으로 돌려보내지고 다시 북한으로 북송됩니다. 죽음의 루트라고 불렀어요. 저희 24명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한 달간의 여정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남쪽 끝까지 기차와 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신분증 검사가 있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브로커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들통나면 바로 체포거든요. 라오스 국경에서는 밤에 몰래 넘었습니다. 산을 타고 밀림을 지나고 모기가 엄청났어요. 온몸이 물려서 퉁퉁 부었습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 와중에 사람을 잃었습니다. 판수 형님이었어요. 라오스 밀림을 지나던 중에 형님이 쓰러졌습니다. 열이 펄펄 끓었어요. 말라리아였습니다. 모기한테 물려서 걸린 병. 형님, 정신 차려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저는 형님을 부축하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점점 의식을 잃어갔어요. 동철아, 나 놔두고 가라. 형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같이 가야지. 나 때문에 다 죽어. 나 놔두고 가. 저는 형님을 업었습니다. 62살 어른을 업고 밀림을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러다가 형님 몸에서 힘이 빠지는 게 느껴졌어요. 형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형님! 저는 형님을 내려놨어요.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감겨 있었어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형님, 형님. 저는 밀림 한가운데서 울었습니다. 판수 형님, 탈북하자고 제가 제일 먼저 찾아갔던 사람. 그 형님이 라오스 밀림에서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형님을 그 자리에 묻어야 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못 치렀어요. 땅을 파서 눕히고 흙을 덮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형수님이 무덤 앞에서 오열했어요. 여보, 미안해. 여기 두고 가서 미안해.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모두 울었어요. 그리고 또 걸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메콩강을 건널 때 또 한 명을 잃었습니다. 이종옥, 젊은 청년이었어요. 수영을 잘한다고 자신했는데 강물이 너무 세서 휩쓸려 갔습니다. 살려줘. 그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들리지 않았어요.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메콩강 어딘가에 그 청년이 있어요. 25살.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 자유를 눈앞에 두고 강물에 삼켜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30명이 출발해서 이제 22명이 남았습니다. 2019년 4월 3일, 저희는 드디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 대도시였어요. 차가 많고 사람이 많고 건물이 높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어요. 브로커가 우리를 한국 대사관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나도 못 도와줍니다. 행운을 빕니다. 브로커가 떠나고 저희 22명은 대사관 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저희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에 가고 싶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나왔어요. 저희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몇 분이세요? 22명입니다. 22명이요? 직원이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보통 탈북자는 한두 명씩 오거든요. 22명이 한꺼번에 온 건 처음이었나 봐요. 우리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가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저희를 믿지 않았습니다. 국경 마을 주민 전체가 집단 탈북했다고요? 예. 그것도 국경 경비대 소대장까지? 예. 저기 저 사람이 소대장이었습니다. 철호가 앞으로 나왔어요. 직원들이 서로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본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저희는 대사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석 달이나 걸릴 줄은 몰랐어요. 국정원에서 조사관이 왔습니다. 저희를 한 명씩 따로 불러서 신문했어요. 몇 시간씩.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물었어요. 말이 조금만 달라도 다시 물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왜 다르게 말합니까? 위장 간첩을 의심하는 거였어요.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국경경비대 소대장이 탈북했다? 마을 전체가 집단으로 탈북했다? 너무 극적이잖아요. 영화 같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저희는 태국 이민국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살았어요. 수용소 생활은 힘들었습니다. 방이 좁았어요. 22명이 2개 방에 나눠서 살았습니다. 덥고 습하고 냄새도 났어요. 음식이 문제였어요. 태국 음식은 맵고 향이 강했습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참았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못했어요. 7살 민수는 연일 설사를 했습니다. 엄마, 집에 가고 싶어. 민수가 울면서 말했대요. 집. 북한에 있는 그 집. 그런데 그 집은 이제 없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노인들도 힘들어했어요. 판수 형수님이 쓰러졌습니다. 남편 잃은 충격에 무리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열대 기후에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거래요. 우리 진짜 한국 갈 수 있는 거야? 형수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갈 수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혹시 끝까지 안 믿어주면 어떡하나? 여기서 강제 추방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에 밤잠을 못 잤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2019년 8월 어느 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원 확인이 완료됐습니다. 전원 대한민국 입국 허가가 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어요. 진짜예요? 네, 진짜입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소리쳤습니다. 한국 간다. 우리 한국 간다. 수용소 안이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녔고요. 한국이 어디야? 한국 좋아? 민수가 물었어요. 좋아. 아주 좋은 데야. 저는 민수를 안아 올렸습니다. 거기 가면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응, 배불리 먹을 수 있어. 맛있는 것도 많아. 진짜? 야호!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웃음을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이 아이가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세상. 그게 자유야. 2019년 8월 23일. 저희 22명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어요. 하늘을 나는 게 이런 거구나.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 저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발밑이 단단했어요. 진짜 땅이었어요.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펑펑 울었습니다. 함께 오지 못한 8명을 생각하면서요. 북송된 6명, 밀림에서 죽은 판수 형님, 메콩강에서 실종된 종호, 그리고 김말순 할머니. 할머니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날 밤 영숙이를 막아줬어요. 덕분에 우리는 도망칠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뭘 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마을 사람들이 사라진 다음 날 보이부가 들이닥쳤다고 해요. 나중에 소식통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와 영숙이 소식은 끊겼어요. 할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아마 평생 알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저는 믿어요. 할머니가 우리를 살려주신 거라고. 80살 노인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신 거라고.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어요. 22명은 지금 다들 잘 살고 있습니다. 철호는 경기도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해요. 풍설이 냉면이라고 고향 마을 이름을 붙였어요. 장사가 잘 돼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많이 와요. 그런데 철호는 아직도 악몽을 꾼대요. 국경 경비대 시절에 탈북자를 쫓던 꿈. 자기가 쏘지 않은 총, 자기가 구하지 못한 사람들. 그 꿈을 꾸면 식은땀에 젖어서 깨요. 저요? 저는 지금 탈북민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입국한 탈북민들을 마중 나가요. 인천공항에서요. 6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사람들을 맞이해요.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요. 이제 살아도 됩니다. 살아도 돼요. 숨어 살지 않아도 돼요.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배불리 먹어도 되고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고 가고 싶은 데 가도 돼요. 그게 자유예요. 저희가 목숨 걸고 찾아온 자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북한에 있는 분들 생각이 나셨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두만강 너머에서 살고 있어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언제 끌려갈지 몰라 두려워하면서 저는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에요. 저희가 겪은 일을, 저희가 본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세상이 알아야 바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북송된 6명 중에 제 조카 가족이 있었잖아요. 진우, 수진, 그리고 2살배기 아기. 2년 전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기가 살아있대요. 중국 조선 쪽 가정에 맡겨져서 자라고 있대요. 북송되기 전에 누군가 아기를 빼돌렸나 봐요.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요. 브로커일 수도 있고 마음 좋은 중국 사람일 수도 있고 나머지 5명 소식은 없어요. 진우도 수진이도 아마 수용소에 있겠지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기가 살아있대요. 그 소식 듣고 저는 또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언젠가 한국에 올 수 있을까요? 친엄마 아빠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제발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언젠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여러분,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이건 영화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사례들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이 글을 바칩니다.